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제에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한국 경제 활로되길 바란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산업 추진 기업에 최소 2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11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차 충전소 사업 등 4건을 허가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닷올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 성장 기폭제 되길 바란다. 역시 성장에 초점 맞췄네요. 동아일보는 규제 샌드박스 1호부터 끈끈이 심사 무늬만 규제 풀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회에서 서울시내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자 분석 통한 질병 확률 검사 등 4가지 규제 샌드박스의 첫 대상 승인,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규제 샌드박스냐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이렇게 동아일보는 지금 사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없애면 투자가 늘고 생산이 늘어서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활로가 열린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7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침체에 무관하게 수출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 이 자본의 하락하는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성장을 앞세우는 것이죠. 동아일보는 최소한의 규제조차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투자와 성장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수출이 안 되면 이게 계속 생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IMF 외환위기에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왔는데 그럼 지속적 성장했어야죠. 근데 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놓고 보면 그 이전 아니면 경제개발계획 초기 정부가 경제통제정책을 통해서 성장을 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규제가 강했던 그런 시기에 오히려 고도성장을 이룩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규제와 성장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뉴스거리인데요. 조선일보는 점입가경 한국당, 제목을 아주 잘 붙였네요.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 등록 포기 선언했고 몇몇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서 논란을 벌이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 권한대행 시절에 옥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며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도 거절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중질환 한국당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이렇게 사설을 했고요. 문화일보는 막 오른 한국당 전대 내부 총질보다 여당 견제하는 그런 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전략과 정책의 대결이 없으니까 이런 까십거리로 시끄럽죠. 결국 이 5.18 민주운동의 북한 개입설 같은 경우는 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날 공청회를 개최한 3명의 의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 철진한 이 분단, 반공 이데올로기, 이걸 가지고 극우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이죠. 이건 뭐 보수도 아닌 거죠. 이것이 현재 오늘날 한국당의 그 자가당착에 빠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값, 전세값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집값, 전세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세값 하락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집값, 전세값이 이제 거품이 좀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거품이 계속 만들어지고 돈이 투기를 찾아서 몰려다니는 한 일시적 하락이나 조정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기판 자체를 없애지 않고 투기 거래를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집을 투기적 상품화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과 이를 토대로 수탈 강화하는 금융자본주의 체제, 그렇죠. 이 집값 전세값의 이면에는 금융자본주의 수탈, 이 집값의 그 폭등을 노리는 이 불로소득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뒷돈을 대면서 수탈 체제를 강화하는 이 금융자본주의 이 체제가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집값 전세값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거래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양승태 재판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 되어야 한다. 동아일보는 의원 재판 청탁은 입법거래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법신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법거래,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좌우되는 유전무죄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여기에 걸맞는 그런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사법신뢰 회복은 어려울 겁니다. 판검사를 믿을 수 없는데 거기에 무슨 사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돈 없는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 편향성,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친정부 진행자, 지상파 TV, 라디오 싹쓸이 출연, 정부 변호 매체 전락해 진보적 여론의 독과짐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방송의 최고 경영자를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임명하는 한 정치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진영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최소한의 양쪽 입장이 극명하게 진보 보수로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적 지위를 유지하지만 실제 특정한 집권 세력에 의해서 이걸 임명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이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시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위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세계경제 4대 먹구름 온다는 IMF 경고, 한국이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4대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 긴장, 특히 오늘날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는 것이고요. 관세 인상,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것이죠. 금융 긴축, 금리 인상과 관련되고, 브렉시트,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는 이런 세계경제 이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세계경제 4대 먹구름 온다, IMF가 경고했다는 것인데요. 매일경제신문도 글로벌 경제 한 번의 번개로 폭풍 온다, 역시 IMF 총재가 경고한 내용을 사설제목으로 뽑고 여기에서 세계가 일찍 경험하지 못한 강도의 폭풍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IMF가 생기기 이전부터 자본주의 역사는 수백 년의 자본주의 역사에는 항상 경제위기가 반복됐죠. 경기 순환을 넘어서서 여러 차례 공황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번개나 폭풍 같은 자연 현상처럼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제 위기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이 구조적 위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 것이지 천둥번개 친다고 맨날 그것만 걱정하고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협박이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천둥번개 친다고 말하면서 노동자 민중들에게 이 경제위기를 증가시키고 착취와 수탈 체제를 온전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위기론을 침수봉대하고 퍼뜨리는 위기가 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죠. 물가 지표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물가 지표 체감도 더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한국은행의 물가인식 조사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8% 상승했는데 한국은행은 도시가구 대상 체감 물가 상승률이 2.4%라고 발표해서 이 굉장히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체감 물가는 특히 외식비가 3.1% 인상됐고, 농축수산물이 2.5% 상승한 것, 이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하게 이 실질 물가와 체감 물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조사 대상에 따라, 조사 품목에 따라, 조사 방법에 따라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뭐 실제 물가와 체감 물가는 당연하게 다르죠. 외식비 한 번 오르면 사실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이 줄거나 질이 떨어지죠. 그런데 농축산물 가격은 이 농축산물의 특성상 조금만 공급이 늘어도 가격이 폭락하는 하고, 공급이 줄면 반대로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이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 소비 이 부분의 계절적 특성이라든가 보관의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다른 공산품과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농산물에 대한 폭등 시기에만 물가 인상 체감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농산물이 폭락할 때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말하지만 쌀값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가격이 인상된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농촌을 수탈하는, 농업이 기본적으로 농수축산물이 1차 산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수탈 착취 구조에 있다 라고 하는, 물가에는 많이 반영된, 체감 물가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지만 그 물가가 많이 오르면,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소득 배분에 있어서 농가 소득이 오르고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과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벤처 차등 의결권 도입 언제까지 추진만 할 건가 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IMF 외환위기 이후 그 직후에, IMF 외환위기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자 했으면 아마 뭐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니 뭐 폐쇄적 민족주의냐고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벤처만 차등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지금 재벌 대기업들도 외국 투기자본의 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서
이 먹튀가 계속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황금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차등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을 정부 주식회사, 주주자본주의 하에서 이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수 주식을 가지는 가장 확실한 경영권은 50% 플러스 1주죠.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차등 의결권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을 주식회사로만 상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협동조합이나 공기업 형태로 경영권이나 의결권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왜 주식시장에서만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투기적 거래, 이 거품 경제가 형성되는 그런 이 자본주의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자동차 산업 유연화 개혁 외면해 공멸로 갈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3년 전 글로벌 빅5를 자랑하던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느새 세계 7위로 떨어졌다. 연 400만 대라는 생산 마지노선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노동시장 경직성에서 촉발된 고비용 저효율 병폐가 누적된 결과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대수 세계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인도, 멕시코 다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내 생산 대수를 얘기할 때 국내 생산 대수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 대수도 같이 비교해야 할 것이고, 또는 우리가 7위로 가더라도 6위, 5위인 나라들과 자동차 크기, 그러니까 배기량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품 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동차 산업을 단순히 자동차 생산 대수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해외에서 조달하는가,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조달하는가, 자동차 산업 전체 측면에서도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한 2, 3위 정도 GDP 규모를 갖고 있는데 1인당 GDP는 한 32대 정도가 있죠. 그런데 세계 7위 생산 대수가 결코 적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자동차 생산 대수가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산업구조 측면에서 다른 분야가 좀 늘어난다든가, 다른 분야가 조정되는 그 조정 국면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생산 대수가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고임금 저생산성으로 이 노동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으로 경제 위기의 노동자 책임 전가 수법이다. 이렇게 굉장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사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허브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박원순 시장의 홍릉 바이오허브 구상을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특구 지정과 규제 폐지, R&D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본래 서울에 있는 그 홍릉은 원래 산림청이 있었던 자리, 지금도 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1960년대 초기부터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왔었습니다. 본래 연구단지, 우리나라 연구단지의 효시는 홍릉연구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과학기술계 부분이 그 대전의 연구단지로 가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공공기관 집안 이전으로 말미암아 연구소가 전국으로 국책연구원이 산재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 그 연구원 핵심이죠. 키스터의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이전 비용만 해도 수존이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기로 했죠. 홍릉 말하자면 이런 연구소와 산림과학원, 산림청의 예터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지금 바이오 연구단지가
우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 서울시가 다시 홍릉을 바이오허브로 만든다. 이것이 자칫 영구소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없애거나 수도권 밀집을 가중시키거나 과잉 중복 투자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준 마당에 재정 낭비나 자원을 불균 등 배분, 비효율적 배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절 특사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3.1절 빙장한 코드 보온 특사 발상부터 접어라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현 정권과 이념 성향이 유사한 범법자들, 현 정권 출범에 기여한 인사들을 무더기로 포함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위안부 반대, 4대 배치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해경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라고 한 점을 볼 때 이들을 상당수 사면시키려 하는데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드 반대가 이게 어떻게 같은 코드입니까? 소선이 사드 반대 그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들, 그 지역 주민들 박근혜 정권 때도 탄압받아 공권력 투입으로 저항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추가 배치하면서 저항했고 지금도 저항하고 싸우고 있는데 소선이 주민들이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가 같은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밀양송전탑이나 제주해운기지 역시 문재인 정권 그 이전 어떤 정권에서도 똑같이 저항하고 탄압 받아왔습니다. 공권력의 폭력이 난무했던 그것은 어떤 정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어떤 정권 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말이죠. 세월호야말로 단원고 학생 250을 포함해서 303의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고 지금도 그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대형 사건이죠. 박근혜 정권이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유가족을 탄압한 데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이것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뭐가 이념 성향이 같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 입지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반도체 클러스터 정치 논리 끼어들면 경쟁력 망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해외 경쟁자와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적기적소 투자가 필수적이다. 정치 논리 개입으로 올 상반기 입지 선정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입지는 오로지 경제 논리여야 한다. 이게 참 이건 끝이 없는 앵무새와 같은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이걸 비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거죠. 경제란 말은 그 단어의 개념도 그렇고 이 학술적으로 그렇고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 정치 경제의 준말입니다. 정치 경제. 그냥 에코노미가 아니고 폴리티컬 에코노미고 영어로 보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동양적으로 보면 한자 문화권에서의 경제라는 개념은 경세재민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그런 거죠. 국가를 경영하는, 사회를 경영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어떻게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하부 토대가 경제고 그 경제 토대 위에 형성되는 것이 상부적으로서 정치인 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오직 경제 논리에 한다라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 논리죠. 그리고 이들의 자본의 이념입니다. 이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져서 이런 논리도 아전인 숙격으로 사실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 또 재벌 육성되는 과정이 경제 논리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한국의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한국의 금융자본주의, 한국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이런 모든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 한국이란 사회, 한국의 모든 경제적 토대, 이것이 이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말하는 순수한 경제 이론,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만 형성되고 구축되었다. 이렇게 믿을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시부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